아이, 말도 마. 우리 며느리는 그 한약이 쥐를 프림으로 만드는 독약인 줄도 모르고 아주 벌컥벌컥 마시더라니까. 선거날 아침 시어머니께 점심을 차려드리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안방에서 들려온 통화 내용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임신 못한다는 진단서만 나오면 당장 이혼시키고 우리 집안에 걸맞는 며느리로 들이면 돼. 매달 몸에 좋다며 지어주시던 그 비싼 한약이 제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었던 거예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에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들은 통화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정했던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누가 봐도 유복했지만 우리 친정은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형편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겠다고?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니?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지원이 아니면 나도 결혼 안 해. 그렇게 남편은 모진 반대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저를 다독여준 남편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이 밝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 섞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 박한 네 애미한테 뭘 배웠길래 국을 이따위로 끓여놓고 갔어? 당장 와서 아침상 다시 차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어요. 왜? 억울해? 억울하면 진작에 찬란 집에서 태어나지. 그런 인격모독과 억지스러운 트집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지친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는 남편의 다정한 얼굴. 그 얼굴 하나만 보고 저는 그 모든 지옥 같은 나날을 꿋꿋이 견뎌냈어요. 주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꼭 엄마 마음 돌려놓을게. 남편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속삭이면 저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유독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였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꼬박꼬박 출처를 알 수 없는 값비싼 한약을 지어다 주셨습니다. 검고 진한 그 약봉지를 제 손에 쥐어줄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묘하게 번뜩였어요. 손이 귀한 집안이다. 한 첩도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알겠어? 심지어 제가 약을 먹을 시간이면 어김없이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화면 가까이 대봐. 다 마실 때까지 끊지 말고. 저는 휴대폰 화면 앞에서 쓰디 쓴 약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약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비우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그땐 그저 손주를 바라는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정성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마침 선거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시댁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는 늘 그 큰 집에 홀로 계셨거든요. 따뜻한 점심이라도 차려드리면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품고 저는 예고도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아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독약을 반년을 넘게 먹였으니 이젠 애가 들어서고 싶어도 못 들어서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이 안 된다는 도장만 딱 찍히면 그깟 거지 같은 년 내쫓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좋은 집안 교수랑 다시 짝지어주면 만사 형통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매달 제 손으로 들이켰던 그 한약, 손주를 바라는 정성이라 믿었던 그 검은 약이 사실은 저를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만드는 독약이었던 거예요.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이 끔찍한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정신없이 거리를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경찰관 앞에서 횡설수설 쏟아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독약을 먹였어요. 애를 못 낳게 만들려고요. 방금 다 들었어요. 제 표정이 너무 급박해 보였는지 경찰들은 곧바로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셨어요. 아, 세상에. 며느리가 단단히 미쳤나 봐요. 내가 무슨 독약을 먹여요? 손주 보겠다고 한약 치어다 먹인 게 죄인가요?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완벽하게 시치미를 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으로 몰아가셨죠.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냉장고에 그 약 아직 그대로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다 나와요. 그거 가져가서 검사해보세요. 저는 경찰들을 향해 매달리듯 외쳤습니다. 제 확고한 주장에 경찰들도 진위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찰들과 함께 순찰차에 올라 우리 부부의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 짧은 이동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찰서를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잠깐 사이 시어머니는 재빨리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경찰들을 이끌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곧장 부엌 옆 다용도실로 달려가 김치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가득 쌓여 있어야 할 그 약봉지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저희 집을 당연하게 드나든 탓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내 약을 깨끗이 빼돌린 뒤였던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누가 가져갔어. 누가 다 가져갔다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냉장고 안을 헤집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약은 없었어요. 경찰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경찰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저는 텅 빈 냉장고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시어머니의 대처에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눈앞에서 유일한 증거가 감쪽같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한순간에 시어머니를 모함하는 정신나간 며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은 우리 집이 아니라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시댁으로 쫓아갔을 때 안방에서는 이미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운 채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쥐어짜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슨 푸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며느리한테 경찰서에 끌려갈 뻔했어. 재산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시애미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저 독한 년 좀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바탕 통곡을 쏟아내더니 그대로 밥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는 단식 투쟁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낮에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먹인 그 한약, 그거 애 못 낳게 하는 독약이었어. 남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주원아,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독약을 먹였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어머니가 전화로 다 떠들었다니까. 병원에서 임신 안 된다고 나오면 나 내쫓고 너 다시 장가 보낸다고. 저는 울먹이며 그날 들은 끔찍한 말들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신 분이야. 그런 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 너 요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자.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단식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이어졌어요. 사흘째가 되자 시어머니는 팔에 링거 바늘까지 꽂은 채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을 연출하셨어요. 그러자 시댁 친척들이 우르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고모가 현관문을 들어서기 무섭게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천하의 폐륜년, 너 때문에 멀쩡한 어른이 사흘째 코끼를 끊고 누워 계셔. 네가 사람이냐? 작은아버지도 옆에서 거들며 언성을 높였어요. 없는 집에서 데려다 사람 만들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폭언 속에서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반쪽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본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엄마가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사과 한마디를 못해? 내가 뭘 사과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죄 지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나의 말에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의심병에 망상까지. 너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 당장 병원 예약 잡을 테니까 그 말 말고 따라와. 남편은 저를 의처증에 망상에 시달리는 정신병자 취급하며 정신과 진료를 강요했어요. 저는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로 그 끔찍한 말을 들었다는 것을 저 자신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끝내 사과를 거부하자 남편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어요. 너 같은 여자랑은 한 집에서 단 하루도 숨도 못 쉬겠어.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남편은 그 길로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저는 남편의 팔에 매달렸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 정신 차리면 그때 다시 얘기해.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던 한의원을 찾아가 매달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서 한약 지어가셨잖아요. 그 처방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며 저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아파트 쓰레기장까지 뒤지며 버려진 약봉지 하나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헤집으며 며칠 밤을 보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철저하게 일을 처리한 탓에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류에는 제 심각한 정신질환과 시어머니를 향한 폐륜 행위가 이혼 사유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모든 잘못이 저에게 뒤집어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돼? 피해자는 난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은 저는 그 길로 남편의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딱 한 번만 내 말 들어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창피하게. 남편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스토커 대하듯 했습니다. 경비원 불러요. 이 여자 끌어내세요. 곧 건장한 경비원들이 달려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요. 여보, 나 좀 봐. 제발.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속수무책으로 회사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저를 길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진 제 위로 남편의 싸늘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비치지 말고. 남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마저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도 잔인했어요.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전부 막혀버려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새 며느리를 들이려는 그 추악한 계획. 그 더러운 판을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드시 이 이혼 소송에서 이겨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외롭고 긴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 재판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시어머니의 꼬리를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친정엄마가 쥐어준 마지막 돈을 털어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알아내고 싶은 건 단 하나였어요. 이혼이 채 성립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벌써 새 며느리감으로 점찍 얻은 여자, 남편과 성까지 보게 했다는 그 부잣집 딸의 정체였죠.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사진 한 묶음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모님 남편분이랑 거의 매일 붙어 다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여자가 여기 있어?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저를 끔찍하게 괴롭혔던 동창, 수진이었던 거예요. 수진은 학창 시절부터 저를 향한 지독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따돌리고 모함하던 주동자가 바로 수진이었죠. 그런 수진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재미교포 사업가의 외동딸로 출신마저 감쪽같이 세탁한 채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흥신소 직원에게 다시 한번 캐물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부잣집 딸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더 파보니 구린 구석이 한둘이 아니에요. 직원의 말에 저는 수진의 뒤를 더 깊이 캐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가 드나드는 최고급 사교 모임에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빌린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하루 빌린 값비싼 외제차를 제 것인 양 몰고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흥신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건넨 서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사모님한테 먹였다는 그 한약 말입니다. 그 약이 왜요? 그 약에 뭐가 있어요? 그 독한 약 짓는 법을 시어머니한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수진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평생 아이 못 낳는 몸으로 만든 그 독약, 그 끔찍한 약의 제조법과 약재를 섞는 비율까지 전부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은밀히 흘려준 거였어요. 모든 그림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단순히 부잣집 며느리 자리가 탐나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었어요.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내고 바로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손주의 환장한 시어머니의 욕심을 교묘하게 부추겨 제 손으로 직접 독약을 들이키게 만든 겁니다. 학창 시절 저를 향했던 그 삐뚤어진 열등감이 결국 이렇게 끔찍한 복수로 돌아온 거예요. 수진이 너 학교 다닐 때도 모자라서 결혼까지 망쳐놓으려고. 분노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남편에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에게 휘둘린다 해도 이 진실을 알면 남편도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거든요. 저는 흥신소에서 확보한 수진의 옛날 사진과 가짜 학력 증명서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남겼어요.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가짜야. 내 학교 동창인데 신분을 세탁한 거라고. 제발 정신 차려. 이 미친 짓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까지 함께 들려왔어요. 너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젠 사람 뒷조사까지 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진 합성하고 서류까지 위조하고. 합성 아니야. 진짜라니까. 제발 한 번만 알아봐줘. 시끄러워.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어요. 저는 진실을 알리려다 오히려 사진을 합성하고 문서를 위조한 악랄한 범죄자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법원도 점점 남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제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의 완벽한 신분 세탁과 시어머니의 뻔뻔스러운 연기 앞에서 저는 그저 질투에 미친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패소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건넨 사진 한 장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수진이 남편과 함께 웨딩드레스 가게에 들어가 새하얀 드레스를 고르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수진은 카메라를 향해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 빼앗기는 건가? 내 인생을 쟤한테.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재판의 패소가 코앞으로 다가온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세찬 빗줄기가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빗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신병자라는 낙인까지 찍힌 채 길거리로 내쫓길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그것도 이런 폭우 속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어 초췌한 몰골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지원 씨 맞으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수진이 그 여자의 전 남편 여동생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요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비에 떨고 있는 지연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마른 수건을 건네자 지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냈어요. 그러고는 무거운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오빠가요. 3년 전에 수진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요? 어쩌다가요? 몸속 장기가 다 망가져서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병원에서도 끝내 원인을 모른다고 했고요. 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기가 망가져서 죽었다는 그 말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펄펄 날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자꾸 토하고 어지러워하고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오빠한테 매일 몸에 좋은 거라면서 검은 즙 같은 걸 꼬박꼬박 챙겨 먹였어요. 검은 즙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달 제 손으로 들이켰던 그 검은 한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가 죽자마자 수진이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싹 챙겨서 자취를 감췄어요.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요. 그게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서요? 그날부터 3년을 그 여자만 쫓아다녔어요. 직장도 그만뒀고요. 오빠는 절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죽인 거예요. 보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지연의 두 눈에는 3년간에 쌓인 한이 그대로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지난 몇 달간 거울 속에서 보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을 홀로 끌어안고 미쳐가던 그 모습을요. 처음엔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오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헛것을 본다고요. 친척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지연은 제 말에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니 들고 온 낡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오빠가 죽기 전에 먹었던 그 검은 약을 몰래 빼돌려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빠 몸을 검사한 결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어떤 독한 풀에서 나온 성분이 몸속에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이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래요. 오빠가 죽기 전에 알았던 게 전부 여기 적힌 그대로였어요.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적힌 독한 약재들의 이름이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흥신소를 통해 어렴풋이 알아냈던 시어머니의 그 한약 재료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먹인 약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역시 그랬군요. 수진이가 오빠를 죽였던 그 수법 그대로 사모님 시어머니한테 알려준 거예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과거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남편을 천천히 독살했고 그 끔찍한 방법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전수한 거였습니다. 지연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수진이가 이번엔 재벌집 딸 행세를 하면서 사모님 남편이랑 재혼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요. 또 누군가 우리 오빠처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 찾아온 거군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었어요. 우리 오빠의 억울한 죽음도 꼭 밝히고 싶고요. 사모님을 찾아내기까지 정말 오래 헤맸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삼킨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였으면 정말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거든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제게 건네는 지연의 손은 자랑스러움과 긴장이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한약 짓던 그 한의원에 일하는 척하고 들어갔어요. 청소 보러요. 거기서 몇 달을 버티면서 사무실 컴퓨터를 몰래 뒤졌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다 이걸 찾아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약을 지었는데 장부에는 일부러 쏙 빼놓은 비밀 처방전이에요. 독약 처방전이요. 들킬까봐 심장이 터지는 줄 알면서 복사본을 빼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번은 수진이가 그 한의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와선 제가 진료실 앞에서 두 사람의 약재 비율을 맞추는 얘기를 휴대폰으로 몰래 다 녹음해뒀어요. 오직 제 기억과 심증만으로 외롭게 싸워온 저에게 지연이 건넨 이 서류들은 단숨에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던 제 몸에 다시 뜨거운 피가 도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그 악마들 반드시 죄값 치르게 만들어요. 네, 우리 오빠랑 사모님 두 사람 모두의 한을 꼭 풀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복수의 칼을 손에 쥔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날이 밝기 무섭게 형사사건을 잘 다룬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펼쳐놓았어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변호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아니, 이건 충분한 정도가 아니에요. 단단히 준비하셨네요. 꼭 이겨야 돼요. 저들이 한 짓을 세상에 다 밝혀야 돼요. 이혼 소송에 맞서는 동시에 수진과 시어머니를 살인과 살인 미수로 정식 고소하시죠.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법정에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증거를 꺼내들지, 어떤 순서로 저들의 가면을 벗겨낼지 하나하나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수진과 시어머니가 승리를 확신하며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진실을 쏟아붓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였던 제가 이제는 저들을 심판대에 세울 칼을 손에 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 했던 자들, 저는 그 차갑고도 뜨거운 분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옆에선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법정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며칠 전까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만큼 제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방정석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곧 재벌집 며느리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잔뜩 들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우아한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은 수진이 다리를 꾼 채 앉아 있었죠. 수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윤지왕.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길 왔네. 곱게 물러나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옅게 웃어 보였어요. 수지는 그런 제 반응이 더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에서 제출한 윤지원 씨의 정신질환 진단서는 거짓으로 꾸며진 것입니다. 여기 그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 한 끔찍한 범죄에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저것들이 단단히 미쳤구만.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화면에 서류 한 장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3년 전 사망한 한 남자의 검사 결과와 그가 죽기 전 먹었던 약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아내가 바로 저기에 앉아있는 수진 씨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 씨는 과거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독살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 수법을 윤주원 씨의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법정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재벌집 딸인 줄로만 알았던 예비 며느리가 살인범이라는 폭로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살인? 처애가? 수진아, 저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 아니지? 그렇다고 말해.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날 모함하는 거라고. 수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마구 가로저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지원 씨의 시어머니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비밀 독약 처방전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약재 섞는 비율을 직접 일러주는 목소리입니다. 변호사가 작은 기계의 버튼을 누르자 법정 안에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진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비율 잘못 맞추면 티나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알았다, 알았어. 우리 새아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법정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앞에서 판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합니다. 이 혼인이 깨진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어요. 윤지원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남편과 시댁은 윤지원 씨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거액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마침내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재판에서 패한 시어머니와 수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비틀비틀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두 사람에게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미리 살인과 살인 미수로 고소장을 넣어둔 겁니다. 두 사람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시죠. 형사가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재벌집 며느리의 꿈이 산산조각난 수지는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이거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윤지원 너 때문이야. 죽여버릴 거야. 수지는 발버둥을 치다 수갑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나갔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들아, 얘야, 이 애미 좀 살려줘. 응? 내가 잘못했다. 제발. 시어머니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오줌까지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어대는 추한 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시어머니와 수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뒤늦게 깨닫고 얼이 빠져버린 남편의 얼굴도 똑똑히 눈에 담았어요. 지난 몇 달간 흘렸던 피눈물, 그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짜릿하고 통쾌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길게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승소의 기쁨을 안고 지연과 함께 축배를 들기로 한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에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순간 다리 사이로 뜨끈한 무언가가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려다보니 바닥에 새빨간 피가 흥건하게 고이고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하혈이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좀 살려. 저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이내 눈앞이 하얘지며 거실 바닥으로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저를 찾아왔던 지연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곧장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검사를 받은 끝에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환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독한 성분이 몸에 쌓이면서 자궁이 심하게 망가졌어요. 지금 그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장 썩은 부분을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앞으로 아이를 가지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그 악마들을 모두 심판하고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몸에 남긴 끔찍한 저주가 이렇게 뒤늦게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병상에 누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왜 나한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연이 제 손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었지만 저를 휘감은 절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찰서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범행을 낱낱이 자백하고 수진의 끔찍한 살인 행각까지 줄줄이 밝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실 한쪽에서 그 모든 진실을 두 귀로 똑똑히 듣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속아 넘어가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전 남편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전 남편은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 남편은 그 길로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지원아, 어딨어? 제발 눈 좀 떠봐. 전 남편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기계음에 맞춰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전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거라고. 전 남편은 유리창에 이마를 받고 짐승처럼 흐느꼈어요. 그때 병실 밖에서 저를 간호하던 친정엄마와 지연이 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 남편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피가 나도록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죽일 사람,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내 딸을 죽인 살인마의 자식이 어디 와서 무릎을 꿇어? 우리 지원이가 무슨 죄야? 그 착한 애가 너 하나 믿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꼴이 됐는데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친정엄마의 울부짖음이 병동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보안 요원들이 전 남편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놓으세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지원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전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제 병실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동 밖으로 쫓겨났지만 전 남편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상구 계단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밤새도록 짐승처럼 흐느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어요.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동 침대에 실려 복도를 지나가는데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새 머리가 반쯤 하얗게 새어버린 초췌한 얼굴,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제 손을 잡으려 애원했습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죽지만 마, 응? 죽지만 말고 내가 평생을 빌게. 저는 흐릿한 눈으로 그런 전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사람이 이제와 흘리는 저 눈물이 너무도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전 남편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이윽고 수술실에 커다란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전 남편을 향한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무려 10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던 시야가 또렷해지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제 침대 밑에 엎드려 밤을 꼬박 지새운 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 사람이 어쩜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전 남편은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기척을 느꼈는지 전 남편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주원아, 깼어? 정신이 들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며칠 동안 전 남편은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이 전 남편은 구치소에 갇힌 자기 어머니의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다니던 직장에도 휴직계를 내고 제 병실에 아예 눌러 앉았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제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밤낮 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저리 치워. 네 손 닿는 것도 소름 끼쳐. 당장 이 방에서 나가. 전 남편이 떠먹여주는 죽그릇을 쳐내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 날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누군데? 나가. 꺼지라고. 하지만 전 남편은 묵묵히 제 모든 분노와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진 말을 쏟아내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래, 다 받을게. 더 때려도 돼. 욕해도 돼. 다 내 잘못이니까. 투병의 고통이 너무 심한 날이면 저는 진통제에 취해 헛소리를 하며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은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나를 죽여. 나를 죽이고 너는 제발 사라져. 응? 지원아, 제발. 전 남편의 절규에는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다 가식으로만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언니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저 사람이요, 가진 재산을 전부 다 팔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병원비랑 친정집에 있던 빚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어요. 자기는 이제 정말 빈털털이에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게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병원 뒤뜰에서 제 휠체어를 밀어주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디찬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였어요. 지원아, 내가 어리석었어. 나 잘난 줄만 알고 내 어미 말만 믿고 너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평생,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게. 네 옆에서 죄를 갚으면서 살게 해줘. 전 남편은 언 땅에 이마를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그 사죄, 극악무도한 어머니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극악무도한 어머니와 천륜까지 끊어가면서 저를 지키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서 그토록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빙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사람을 향한 분노만으로 남은 평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제 침대 발치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전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새 거칠어진 그 손이 제 발목 근처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 거친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전 남편이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제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본 전 남편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지원아, 지원아, 정말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더 믿어보는 거야. 또다시 나를 의심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전 남편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원아. 다시는 너를 의심하는 일 없을 거야. 맹세할게. 우리는 그날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며 함께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부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되찾았어요.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 다리에 힘이 없는 저를 번쩍 안아들어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굳게 맹세했습니다. 지원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너 하나야. 네 건강이랑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그 어떤 비바람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게. 저는 그 넓은 품에 살며시 안겼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깊은 안도감이 천천히 제 온몸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복잡하고 끔찍한 기억이 덕지덕지 얽혀있는 도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어우러진 한적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별장 한 채에 둥지를 튼 거였죠. 남편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를 위해 직접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자, 어서 먹어. 이거 다 먹어야 얼른 기운 차리지.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이따 숲길도 좀 걷자. 알았어. 당신 정성을 봐서라도 한 그릇 싹 다 비워야겠네. 남편은 저와 함께 매일 숲길을 걸으며 오로지 제 몸의 회복에만 온 정성을 쏟았어요.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시골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지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던 지연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동안 한약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진짜 몸에 좋은 걸 만들고 싶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약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고 보듬는 거. 맞아요. 여성들 몸을 진짜로 건강하게 해주는 한방차. 우리 둘이 같이 만들어 봐요. 그렇게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농 한방차 브랜드를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끔찍했던 한약의 악몽을 정반대의 것으로 이겨내기로 한 거였죠. 우리는 좋은 약재를 찾아 발품을 팔고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성껏 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아픔을 이겨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긴 한방차였어요. 그 차가 홈쇼핑에 나가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물량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 봐. 다 팔렸어. 우리가 해냈어. 언니, 우리 오빠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예요. 우리의 한방차는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당당히 홀로선 사업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사업의 성공과 남편의 지극한 사랑 덕분이었을까요? 눈에 띄게 시들어 있던 제 몸과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망가졌던 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던 그 진단이 무색하게 제 몸은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별장 생활이 어느덧 1년째 접어들던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며칠째 이상하게 몸이 나른하고 자꾸만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테스트기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 이것 좀 봐. 마당에 있던 남편이 놀라 뛰어들어왔어요. 테스트기를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원아, 이거, 이거 진짜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남편은 저를 번쩍 안아들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들으셨어요?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라고요. 남편의 환호성이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영원히 아이 못 낳는 몸으로 만들려 했던 그 저주를 보란 듯이 이겨낸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차갑고 습한 교도소의 비좁은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앙상하게 마른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시어머니는 면회 한번 오지 않는 아들을 원망하며 차가운 벽만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아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채로요. 시어머니와 함께 끔찍한 죄를 꾸몄던 수진 역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형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두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져 비참한 끝을 맞이한 거예요.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그날, 남편은 제 곁에 앉아 아직 표도 나지 않은 제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졌어요. 고마워, 살아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그런 남편의 미소를 마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어떤 모진 저주와 시련도 끝내 꺾지 못한 저의 삶. 지난날 흘렸던 피눈물이 무색하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는 끔찍한 저주 속에서도 윤지원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롭게 싸우던 그에게 지연이라는 든든한 손길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악마들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자들은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져 비참한 끝을 맞이했고 모든 것을 잃었던 윤지원은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어요. 진심 어린 참회 앞에 미움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넓은 마음이 결국 기적 같은 새 생명까지 불러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